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늘 제가 동영상 강의 촬영을 할 때마다 셔터를 눌러주던 저희 와이프가 오늘은 재택근무를 하지 않아서 제가 오늘은 직접 셔터를 눌렀어요. 좀 화면이 좀 혼란할 수 있는데 이해해 주시고 제가 혼자서 계속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차는. 자, 일단 저번 시간에 배운 거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저번 시간에 배운 거 우리 이제 7, 8장 우리 행다우 7, 8장이 이제 전략에 관한 얘기인데, 저번 시간에는 이제 그 미션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어요. 미션 비전은 우리가 1장에서 그 경영 정의 매니지먼트 데피니션 할 때 경영 정의를 했을 때 해봤던 개념이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낯설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미션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의 존재 근거다. reason to exist다. 그 다음에 비전이라는 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desirable future라고 했어요. 바람직한 미래 모습.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정해지면은 strategic goal, SG라고 쓸게요. strategic goal, 전략 목표가 결정되고, 전략 목표는 우리가 이제 다른 얘기로는 이제 중점 추진 과제라는 말을 썼어요. 중점 추진 과제. 우리나라 대기업들에서는 이 전략 목표라는 말도 이제 많이 쓰지만 일부 기업에서는 중점 추진 과제라는 말도 쓰거든요. 이거 같이 알아두세요. 그리고 중점 추진 과제, 전략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CSF 하는 게 있었죠. 이른바 핵심 성공 요인이라고 했던 거, 핵심 성공 요인, Critical Success Factor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거를 갖다가 일부 기업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세부 실행 방안이라고 해요. 세부 실행 방안. 무엇에 대한?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한 세부 실행 방안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다시 얘기하면 전략 목표를 위한 핵심 성공 요인이 뭐냐? 그래서 이 말들을 외우려고 하시지 말고 전략 목표라는 게 뭐야? 어떤 방향성을 결정하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하면 추진 과제가 되겠네. 바로 목표가 되겠네. 그리고 이 추진 과제를 위해서 세부 실행 방안이 있어. 전략 목표를 성공하기 위한 요인들이 바로 Critical Success Factor, 핵심 성공 요인이다 라고 정의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CSF,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세부 실행 방안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우리가 KPI라는 것을 사용했죠. Key Performance Indicator, 우리말로 하면 핵심 성과 지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조직 밖의 분석, 그죠? 이른바 External Analysis, 그 다음에 조직 안쪽의 분석, 뭐 그것은 이제 지금 말씀드린 조직 내부 분석이나 외부 분석은 우리가 다음 챕터에서 공부를 하겠지만, 어찌됐건 내외부의 분석을 통해 가지고 미션과 비전, 전략 목표, 그리고 핵심 성공 요인 KPI의 어떤 관계를 설정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했다? 스트래티지 프레임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전략 틀을 짠다. 전략적인 어떤 틀을 구성한다 라는 거였죠. 그리고 저번에 우리 그 7장 핸드아웃 5페이지에 있던 그 전략 구현의 로드맵이라는 그림 기억나시죠? 5페이지 맞나요? 자, 5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우리 하늘색 부분으로 됐던 부분, 제일 첫 번째가 스트래티직 프레임을 설정하는 것이다. 조직 내외부를 분석해서, 외부라는 거는 이제 조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부 분석이라고 생각할 때는 프랄라드가 이야기했던 조직의 어떤 역량, 핵심 역량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뭐였죠? 스트래티직, 전략적인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 초이스,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과 측정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퍼포먼스 메저, 그죠? 퍼포먼스 메저라는 게 있었죠. 메저링이라고 써버렸네. 메저. 그래서 요 단계가 우리가 이제 7장에서 다룰 내용이다 라고 해서
저번 시간에는 이제 전략 목표, 다시요. 전략적 프레임에 대해서, 그죠? 스트래티직 프레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번 시간에는 전략 선택과, 그죠? 그 다음에 성과 측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조금 리마인드 되셨으리라고 믿고요. 계속 이어나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공부할 전략적 선택이라는 거 한번 볼게요. 자, 전략적 선택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볼까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어떤 기업에서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팔려고 해요. 그러면 마케팅 전략을 우리가 수립해야 되죠. 뭐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마케팅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마케팅 전략이라는 용어를 같이 쓰기도 하는데 마케팅 전략은 주로 제품이나 서비스에 국한된 전략이에요. 그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조직 전체의 어떤 운용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마케팅 전략을 우리가 수립한다고 할 때, 그죠?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어떤 전략을 수립한다고 할 때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기업 수준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나요? 사업부 수준에서 이야기할 수 있나요?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 조직 구조라는 거 배웠었죠. Organizational Structure를 공부할 때 우리가 사업부 조직 구조라는 거 공부했어요. 뭐 기능 단위 조직 구조, 뭐 기능 조직 구조, 그다음에 뭐 매트릭스 조직 구조, 그다음에 라인 스텝 조직 구조, 뭐 이런 것도 얘기하면서 우리가 디비저널 스트럭처, 사업부 조직 구조도 배웠죠. 그때 말씀드렸던 게 이제 디비전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디비전이 비슷한 의미로 우리가 비즈니스 유닛이라는 말을 쓴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부를 다른 말로 이야기할 때 앞에다가 스트래티직이라는 말을 붙여서 스트래티직 비즈니스 유닛 줄여서 SBU라고 한다. 우리말로 얘기하면 전략적 사업 단위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전략적 사업 단위하고 디비전이라고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제품에 대한 전략, 서비스에 대한 전략, 마케팅 전략을 이야기를 했는데, 마케팅 전략에서 이루어지는 전략은 어떤 수준일까요? 지금 말씀드린 요 비즈니스 레벨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핸드아웃에 나와 있는 거 10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왜냐하면 조직 구조를 우리가 논할 때 사업부 조직 구조를 나누는 기준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업부를 나눌 때의 기준, 주로 제품을 많이 사용한다. 지역이나, 그죠? 고객을 대상으로 우리가 사업 영역을 나눌 수도 있지만 주로 제품을 가지고 많이 사업 단위를 나눈다. 그래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가전 이제 제품, 그래서 특히 가전 중에서도 세탁기, 냉장고 사업부가 있고,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저도 홈페이지 확인 안 해본 지가 좀 돼서. 그 다음에 과거에 에어컨 사업부가 따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영상 쪽 사업부가 있었고, 다 제품을 기준으로 사업부를 나누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략을 선택할 때는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던 비즈니스 레벨에서 우리가 전략을 선택할 것인가. 다시요. 비즈니스 레벨은 우리가 사업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업부를 나누는 기준은 주로 제품이니까 우리가 마케팅 전략에서 소위 말하는 마케팅 전략, 좀 전략의 범위를 줄여서 마케팅 전략은 주로 제품과 서비스에 관한 전략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업부 수준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말씀 드려요, 제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업 수준에서 추진할 것인가. 이건 단순히 제품이나 서비스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사업을 새로 시작할 거야. 그럼 제품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죠. 예를 들면 우리가 실버 산업에 진출할 거야. 그럼 그걸 어떻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가지고 사업부 수준에서 실행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지금 이제 장황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략 수준을 얘기할 때는 두 가지 수준을 얘기해요. 코퍼레이트 레벨, 너무 중요하다 이거. 기업 수준의 전략, 기업 수준. 그리고 디비전은 비즈니스라는 말로 대체할 수 있으니까 사업부 수준 전략, 비즈니스 레벨로 이야기할 수 있다. 여기서 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좀 논리를 이끌어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더 중요한 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10페이지 그림을 한번 보세요. 지금은 제가 10페이지
그걸 자꾸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꼭 이거 한번 지금 수업 전에 보세요 이런 말씀 드리기 전에 제가 10페이지 보세요 몇 페이지 보세요 계속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잠깐 강의를 멈춤을 하신 다음에 해당 핸드아웃을 조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제 설명이 조금 더 이해가 잘 가요. 제가 오프라인 수업 같으면은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보라고 시간을 잠깐 주거든요.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그렇지 못하니까. 자, 어찌됐건 비즈니스 레벨과 코퍼레이트 레벨에서 우리가 어떤 스트래티직 초이스, 전략적인 선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도 이제 많은 학생들이 그러면 이제 막 무조건 외우려고 하는데 외우지 말고요. 지금 당연하게, 그죠? 전략 선택을 할 때 제품 서비스 수준을 관계하는 사업부를 할 것인가 아니면, 그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실버 산업에 진출한다. 우리나라가 노년 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니까 노년 인구가 커지고 그리고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그분들과 관계된 사업 영역이 커질 거야. 그럼 한번 진출해 보자. 그러면 비즈니스 레벨에서 출발하기가 어렵죠. 예를 들면 노인들이 잘 사용하는 어떤 전화기나 이런 것들을 제품 수준에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 보다 본질적으로 어떤 전략을 논한다 한다면 기업 전체에서 논하는 게 좋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기업 수준의 전략은 우리가 자 이것부터 한번 봅시다. 이제 지우고 기업 수준의 전략은 어떤 것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저기 다시 한번 써볼게요. 칸이 제가 모자라가지고요. 코퍼레이트 레벨 기업 수준의 전략은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기업 수준의 전략이라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거예요? 실버 산업으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 내가 여러 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이른바 이제 그룹사의 어떤 이제 최고 경영자인데 회장이고 자동차 산업에서 우리가 퇴거를 하고 싶다. 퇴거라는 건 엑시트예요. 나오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어떤 얘기가 되냐면 어떤 산업에 그죠? 혹은 어떤 시장에 제가 마켓하고 인더스트리 즉 산업하고 시장은 다른 개념이지만 우리가 혼용해서 쓴다고 했죠.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기업 수준의 전략은 기업 수준에서 도대체 자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가 있다. 혹은 LG전자가 있다. LG전자가 있다. 그죠? 그리고 무슨 어떤 기업이 있다 그러면 기업 수준에서 도대체 어떤 산업 혹은 시장에 엔트리 들어가고 엑싯 나올 것인가. 우리 핸드아웃 10페이지에 잘 정리되어 있죠. 기업 수준의 전략에 대한 근본 물음은 뭐냐면 도대체 어떤 산업에 진출하고 퇴거할 것인가. 어떤 시장에 들어가서 나 실버 산업에 뛰어들 거야. 아니야 나 자동차 산업에 뛰어들 거야. 그죠? 됐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삼성 같은 경우 실패한 적이 있지만 자동차 산업에 다시 진입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삼성 같은 경우 새로운 자동차 회사를 만드는 게 좋죠. 자동차를 만드는데 사업부 수준에서 시작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 국내 경쟁만 하더라도 현대기아가 저기 하나의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이 거의 한 70%에 육박하는데 70-80%에 육박하죠. 70% 이상에 육박하는데 그 자동차 산업에서 사업부 단위에서 자동차 하나 만들어가지고 현대와 경쟁한다, 현대자동차와 경쟁한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삼성 자동차를 만들어서 그죠? 사업을 하나 만들어서 자동차 시장으로 진출하는 게 좋죠. 그건 기업 수준으로 들어가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도대체 기업 전략 선택에 있어서 그죠? 스트래티직 초이스에 있어서 기업 수준의 전략은 무엇이냐? 어떤 산업에 진출하고 나올 것인가? 그죠? 얘네 이제 지금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요사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항공 산업이 좀 상당히 어려워졌잖아요. 그죠? 그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메이저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나하고 대한항공이 있는데 아시아나 같은 경우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금호가 이제 아시아나의 주인이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매각할 것인가 이런 것들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됐었죠. 그죠? 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그래서 기업 순회 전략이 어떤 산업에 진출하고 퇴거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라고 한다면, 그죠?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당 산업에 들어가고 나올 수 있을까요? 자, 자동차 산업에 들어가려고 해요. 어떤 기업이. 제가 뭐 삼성을 굳이 이제 예를 들어서 했는데, 뭐 삼성 말고도 좀 재무적 자원이 있는 기업이라고 해봅시다. 근데 새롭게 이제 자동차 산업에 진출하려면 공장도 지어야 되고요, 그죠? 유통망도 만들어야 되고, 그죠? 그다음에 수출에 대한 생각도 해봐야 되니까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죠? 여러 가지 투자해야 될 부분도 많고요. 근데 돈이 상당히 많으면 좀 부실한 자동차 회사를 인수하는 것도 괜찮죠. 부채가 좀 많은. 그래서 세계에 보면은 이제 여러 자동차 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회사들을 자금력이 풍부한 회사라면 인수합병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예를 하나 들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제 볼보 자동차라는 회사 있잖아요. 볼보. 그 볼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써볼까요? 볼보는 이제 스웨덴에서 만든 자동차고, 그죠? 그리고 스웨덴이 이제 저기 스칸디네비아 반도에 있는 나라니까 겨울에 상당히 날씨가 춥죠. 혹한에 잘 견딜 수 있고, 그럼 뭐 그런 하여튼 좀 땅이 좀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기후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그런 어떤 환경에서 견딜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들려면 내구성이 좀 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웨덴에서 만든 볼보는 상당히 내구성 측면에서 고객들한테 인정을 많이 받았죠. 근데 이제 볼보 같은 경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좋지 않아서 중국에 이제 길리라는 자동차가 있어요. 길리. 우리말 중국말로 발음하면 지리 자동차인가 봐요. 여기에 인수합병 됐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리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느 정도 재무적인 구조가 괜찮았다고 판단돼요. 왜냐하면 자동차 하나를 인수했으니까. 그래서 지리 자동차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자기네들이 이제 생산하던 모바일 관련 비클 관련해서 볼보를 인수함으로써 이제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를 상당히 높이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러면 자동차 산업에 우리가 엔트리 들어가려고 해. 어떻게 돼? 돈이 상당히 많아.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인수합병으로 할 수 있죠. 이해돼요? 그래서 기업 순회 전략 첫 번째가 뭐냐면 M&A예요. M&A. 우리말로는 합병 인수죠. Merger and Acquisition. Merger and Acquisition이 있어요. 인수합. 그런데 다시요. 인수합병 그러는데 보통 합병 인수가 맞는 표현이에요. Merger가 합병이고 Acquisition이 인수니까요.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고요. 좀 얘기를 이제 구체적으로 인수합병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기서 하기에는 시간이 좀 짧으니까 일단 기업 순회 전략은 도대체 그러면 어떤 게 있는지 정리해보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계속 이어서 설명을 할게요. 자,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니? 그러면 기업 수준에서 우리가 전략 다시요. 처음부터 전략 선택을 하는데 우리가 기업 수준에서 우리가 꾀할 수 있는 전략은 뭐야? 재무적 자원이 상당히 많아. 그래서 인수합병을 해. 예를 들면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주식을 계속 우리가 매입하면, 그죠? 한 50% 정도 매입하면 절반 정도의 주식을 갖고 있으면 경영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인수예요. 합병은 두 회사가 동일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죠? 예를 들면 뭐 한화생명하고, 그죠? 삼성화재가 합쳐지면 하나의 회사가 된다. 그렇게 되면 합병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두 번째로 해당 산업에 진출하고 퇴거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니? 자동차 산업에 지금 우리가 이제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자동차를 완성하고 있는데 우리가 엔진을 수입을 해. 엔진을 독일 자동차가 상당히 유명하죠. 그래서 독일에서 만든
그런 엔진들을 수입하고 있어. 근데 이 엔진 값이 너무 비싸.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산업인데 이 엔진을 우리가 구입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번 엔진을 개발해 보려고 해. 그러면 그 회사 내에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있으면 좋겠죠. 엔진은 자동차의 핵심이니까. 그런 경우 이제 현대 자동차다 그랬을 때 현대 자동차에 여러 가지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회사들을 다이모스인가 현대 다이모스인가 기억이 안 나네. 어찌됐건 그런 식으로 이제 내부 계열화 시키는 것을 우리가 버티컬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해요. 우리말로는 수직적 통합이라고 하죠. 내부 계열화 시키는 거.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풀무원이라는 회사 아시죠? 풀무원은 식품회사잖아요. 제가 즐겨 먹는 풀무원 제품 중에 칼국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부가 있어요. 근데 칼국수나 두부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두부를 만들려면 콩이 필요하고요. 그죠? 칼국수를 만들려면 밀가루를 필요하잖아요. 내부 계열화라는 건 뭐냐면 보통의 경우는 이제 풀무원에서 밀가루나 콩을 원료를 공급받아서 그 원료를 공급해주는 업자들이 있겠죠. 그죠? 뭐 농민이 될 수 있고 콩을 재배하는 아니면 뭐 콩을 갖다가 바로 이제 구입하기보다는 약간 가공된 제품을 원할 테니까 콩을 어느 정도 이제 구입해가지고 가공해서 판매하는 업자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거래해서 제품을 사와요. 밀가루도 마찬가지고요. 수입해서 사올 수도 있고요. 우리 밀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런 경우 이제 원료값이 올랐어. 콩값이 오르거나 밀가루값이 오르면은 고객들한테 전달되는 제품 자체, 풀무원 제품 자체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경우에 우리가 대비를 해서 내부적으로 우리가 계열화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원료 공급처까지 자기네들의 어떤 회사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풀무원 콩농장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풀무원 우리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요. 내부 계열화라는 말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원료 쪽 산업에 진출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세 번째는 스트래티지 얼라이언스라는 게 있어요. 전략적 제휴라고 해요. 전략적 제휴. 이 제휴라는 건 뭐냐면 손을 잡는다 이런 뜻이죠. 손을. 그래서 전략적 제휴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수합병 전 단계에서 좀 나타나는 모양이기도 하거든요. 기업 간 어떤 관계를 봤을 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시죠?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IMF 구제금융을 받을 때 90년대 말에 그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가 있었고 기아는 이제 현대로 넘어갔고 대우자동차라는 회사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대우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전략적 제휴 손을 잡은 회사가 GM이라는 회사였어요. 제너럴 모터스 미국 회사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GM 대우 공장이 뭐 군산에 있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뉴스 보도에서. 근데 당시 왜 전략적 제휴를 맺었냐면 이때가 이제 80년대 후반쯤 될 거예요. 90년대 초반인가? 어찌됐건 대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 이제 자동차 기술이 이제 상당히 올라와 있죠. 근데 뭐 80년대 후반이나 90년대 초 정도만 해도 거의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이상이니까 기술력이 지금보다 좋지 않았죠. 그래서 대우자동차는 GM의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을 이제 배우기 위해서 손을 잡은 거고 GM은 이제 우리나라라든가 일본, 중국, 아시아 시장이 크잖아요. 그럼 군산에 공장을 만들어 놓으면 지도 그려볼까요? 군산 이쯤에 있으니까 일본 진출하기도 편하고 중국 가기도 좋죠. 그래서 어떤 그 동아시아 지역, 그죠? 동아시아 지역의 어떤 생산 시설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서 손을 잡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둘이 이제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고 대우나 GM이나 서로 좋았는데 대우가 이제 어려워지면서 어떻게 돼요? 대우 사정을 잘 알고 있는 GM이 인수하게 돼서 우리가 GM 대우라는 이름을 쓰고 그러다가 이제 그것도 경쟁력이 없으니까 쉐보레라는 말 쓰고 막 그랬었잖아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략적 제휴라는 것은 기업과 손을 잡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어떤 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다각화라고 해요. 디버서피케이션, 다각화. 다각화라는 거는 사업 영역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다각화라는 거는. 그래서 관련 다각화라는 개념이 있고, 여기서부터 써야겠다. related diversification이 있고 unrelated diversification. 관련 다각화, 비관련 다각화. 관련 다각화는 핵심 기술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일본의 캐논이라는 기업은 어떤 것 떠올라요? 카메라, 그죠? 그래서 카메라의 핵심 기술은 누가 뭐래도 광학 기술이잖아요. 광학, 그 렌즈, 그죠? 그래서 그 전에 어떤 제품을 주로 생산했냐고 가만히 살펴봤더니 캐논은 현미경도 렌즈가 중요하잖아요. 뭐 저반 렌즈, 그죠? 뭐 대물 렌즈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광학 기술을 바탕으로 카메라까지 사업 영역을 넓히고 지금은 이제 고도의 광학 기술이 들어가는 정밀기계 쪽으로 계속 진출하고 있죠. 비관련 다각화는 핵심 역량,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핵심 기술과 관계없이 여러 가지가 아니고요. 핵심 기술과 관계없이 사업 방향을 확장시키는 것을 말해요. 웅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죠. 웅진 싱크빅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코웨이라는 거 있었는데 코웨이는 이제 다른 회사로 넘어갔고요. 그다음에 식품 같은 부분이 있고요, 그죠? 이렇게 좀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간단하게 하고요. 이어서 2부 하도록 하겠습니다.